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때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거센 공방도 쏟아졌는데요. 여당에서는 죽음의 행렬, 죽음의 정치 이런 비난이 쏟아졌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직접 공개 회의에서 검찰의 미친 칼질을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모 씨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인의 유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6쪽 분량의 유서가 다 공개된 건 아니고, 공개된 일부 내용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 내려놓으시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 시사포커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이 부가세 별도.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 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 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댐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데요. 영주댐의 준공을 촉구하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영주상공회의소 송병권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오늘 또 깜짝 놀란 그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 전 씨가 보니까 성남FC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 등등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이 그 이재명 대표 그 관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5번째나 극단적인 선택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뭐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좀 이제 가슴이 아프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보수 진영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너무 강압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성남시장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아마 성남 FC 관련된 수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 파악해달라고 지금 민주당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정치적 쟁점은 되겠지만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되는 것은 좀 상당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여당의 네. 공세가 있고 반면에 야당은 이거 검찰 너무나 무리한 수사한 거 아니냐. 검찰 책임 네. 쪽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련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오늘도 또 유서가 지금 조금 전에 아까 네. 낮에 보도가 됐던데 대표님 이제 모든 것 내려놓으시라 이런 유서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여당 측의 주장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혼란스럽네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제 그 유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언론에 보도는 됐지만 전문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맥락만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르겠어요. 유가족이 이걸 밝히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도 너무 섣부르게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전체 전문이 나오고 그게 어떤 맥락에 쓰여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벌어졌고요. 자, MBC 다큐멘터리죠. 나는 신이다. 거기서 이제 JMS 정명석에 대한 이 방송이 나갔는데 저도 며칠 전에 이걸 다 몰아봤습니다. 4회분 이렇게 방송이 나갔는데 아니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키 크고 젊은 여성 수없이 성폭행 당하고 피해자들은 또 당시에는 또 이걸 영광으로 알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인지하게 됐지만 우리 현직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교수님. 그렇죠. 저보다는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2단에 빠지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인가 좀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 사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단에 빠지게 되면 본인이 그렇게 어떤 상황에 놓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게 이제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우리가 보통 가스라이팅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믿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일단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그게 믿음이라고 소위 좋게는 표현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건데 결국 정명석도 그런 걸 이용해서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했고 한번 그렇게 빠지게 되면 스스로 판단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 지속적으로 그런 가스라이팅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이다. 이런 시선으로 절대로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보면은 당시 검사도 있고요. 지금 맞습니다. 현직 KBS PD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 외국인도 있고 명문대생도 있고 아니 정말 누구나 다 여기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것도. 자, 전당대회 소식도 잠깐 좀 볼까요? 새 대표와 또 지도부 선출했는데 말 그대로 완벽한 친윤 정당이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친윤 색깔이 강한 사람들로 지도부가 꾸려지게 돼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의 누가 봐도 이거는 대놓고 지지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당선됐는데 최고위원들마저도 친윤계로 꾸려지다 보니까 당이 이제 그럼 주도적으로 예컨대 행정부 또는 대통령실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이럴 수 있을까? 그냥 대통령실에서 요구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어떤 여론들을 잘 반영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또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여론이 어느 정도 좀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당 지도부가 못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서 과연 중도층의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저는 독이다.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제 그 대통령실의 출장소 역할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지 않겠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52.9% 얻었잖아요. 예,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많이 얻은 겁니까? 적게 얻은 겁니까? 저는 지지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의 경쟁 상대가 됐을 수 있었던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의 뭐 대통령실에 나서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친윤계가 미는 후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보여주는 그 정도까지 밀어줬는데 52.3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퍼센트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높은 건 아니다. 이거는 결선 투표가 없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지금의 52점 몇 %라는 그야말로 대통령 보고 찍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그것도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52.3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철저하게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들인데 이 정도밖에 지지를 못 얻었단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비윤도 그만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윤도 48%는 있다. 네, 그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기뻐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4명의 대표 후보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제일 큰 패배자가 아닐까 싶은데 안철수 후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말씀하신 대로요. 저도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정치적으로도 미래를 바라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천하람 후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패배를 했지만 전국적 인지도를 갖게 됐고 비윤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의 모습의 이미지를 고착화시켰어요. 좋은 의미로 고착화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익을 분명히 얻은 거거든요. 천하람 후보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초기에 천하람 후보처럼 명확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보다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거나 윤핵관이 뭐라고 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줘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없었고 또 그랬다가 막판에는 또 맹공을 퍼붓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천하람 후보가 올라서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만약에 그런 스탠스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지지도가 더 많이 나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득표가. 그런 부분들이 좀 실기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안철수가 또 다른 정치를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그 예전과 같은 지지를 얻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대표에 당선된 김기현 대표보다도 천하람 후보가 진정한 승자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보여졌거든요. 황교안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또 다시 뭐 부정선거 그 황교안 대표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던데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도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일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긴 어려워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본인의 세력이 적더라도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해서 다음 총선에서 뭐 의석수가 많든 적든 본인의 정치 세력화를 꿈꾸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또다시 이번 선거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각을 세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야말로 극우 태극기 세력들 일부가 이제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모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려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재개를
극우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얻고서 시작해보려는 의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득표율을 보면서 참 여론조사가 이거 참 신기한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네. 한번 하게 되는 게 한 1000명 표본 조사해서 그중에서 이제 지지층 뭐 300명, 400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네.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뭐 그렇습니다. 50%, 안철수 23, 천하람 15 이렇게 황교안 8. 예.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한 400명 이렇게 조사하는데 그대로 이게 반영이 된다는 게 맞아요. 어쨌든 네. 그렇고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들도 보면은 뭐 예. 조수진, 김재원, 장해찬 이렇게 등등 예.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이준석계를 향해서 아주 맹공을 지금 퍼붓고 예. 있습니다. 이틀째가 되고 있는데 방송 인터뷰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이준석계 행로 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창당까지 뭐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마 이제 근데 당장 창당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당장. 다만 이게 이제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환경이 조성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때 가면 창당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된 다음에 아무래도 윤핵관의 목소리가 강해질 거고요. 네. 대통령실이 공천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이 됐고 그랬을 경우에 현역 의원들보다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영입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검찰 출신들의 영입 인사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면 예. 그럼 현역 의원들이 탈당하게 되잖아요. 공천에서. 그렇죠. 그럼 반발을 할 겁니다. 예. 반발하면서 분당이 되거나 아니면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상황이 될 거고. 현재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나갈 것이다.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첫 번째, 지금 그 시나리오도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무슨 말이냐면 윤핵관 중심으로 나와서 신당을 창당하면서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와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당을 꾸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 연결고리를 국민통합위원장인 김한길 위원장이 할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김한길 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이 또 민주당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반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천에 탈락하면 나와서 그쪽과 함께 할 가능성이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윤핵관이 계속 당을 지키고 거기서 반발해서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지금 현재 의원들이 나와서 유승민, 이준석과 함께 새로운 당을 창당할 가능성. 요 가능성이 두 개가 다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 윤핵관들 공천 못 받은 윤핵관들이 나와서 유승민계와 또 손을 잡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서로 맹공을 퍼붓는데요. 국회의원들은요, 본인의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선 때 내보세요. 다른 거는요, 이념 이런 거 없고요. 본인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최고 목표예요.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이 소식인데, 네. 이거는 정말 뭐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좀 시원하게. 이거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저는 과연 현 정부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일본 방문 그거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일 정상회담 16일에. 네, 한일 정상회담 얻으려고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방문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그 두 가지 때문에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이 피해자고 그 피해자의 아픔이 아물지도 않았고 그 피해자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이 돈 받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동양처럼 주는 거 내가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어떻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한테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요. 일본 기업들은 하나도 참여를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쓰비시가 중국의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배상금 다 지원했습니다. 중국 측에는 또 배상을 했죠. 민간 차원에서. 했어요. 예. 네. 근데 우리는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국민들이 화가 안 나냐고요. 저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체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친일이라고 하니까 또 친일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그걸 다 떠나서 좋습니다. 친일이 아니라를 떠나서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가해한 사람이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아나무인격인 태도를 보이는 그 가해자를 향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말 이거는 보수, 진보, 진영 논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아유, 우리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가니까 일본에서는 뭐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더한 걸 또 원하고 있으니까요.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고만장이고 정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완공 7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서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지난 월요일에는 영주댐 준공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영주댐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주 상공회의소 송병권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송병권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난달이었죠. 영주댐 준공 촉구 걸기대회도 열었고요. 현재 네. 영주댐 준공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자, 네. 먼저 영주댐 준공을 촉구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영주댐은 2009년에 착공을 해서 16년에 실질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댐 주변 사업을 포함한 전체 준공 승인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영주시가 수차례 이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논의를 거치고 뭐 했지만은 지금 현재 문화재 이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주댐 발전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준공 촉구를 하는 또 범시민 서명운동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영주댐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뭐 준공 승인해도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영주댐은 지금 시험 담수 운영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댐 운영에는 많은 제약이 지금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농번기인 5, 6월 달에는 지금 농업 용수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공급에도 좀 차질이 있는 부분이고, 또 댐 주변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산업 기반 조성을 또 해야 되는데, 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나 뭐 경상북도 부처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준공이 안 나서 그 주변 사업 전체가 다 올스톱된 상태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이 주변에 이 인프라도 빨리 조성을 해야 우리 지역의 그 이제 이주민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아마 지난 정부에서 영주댐을 이 4대강 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보면서 논란이 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때 실제 뭐 그 논란이 된 거는 댐을 존차느냐 철거하느냐 하는까지 문제도 갔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환경부에서 2020년도, 2021년 약 2년에 걸쳐서 그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진행을 했고
그 용역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 뭐 용역 결과 제가 뭐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예. 환경부가 그 용역에 대한 이제 수질, 환경단체들에 의한 수질, 수생태 분야, 또 유사 분야, 이제 모래 분야입니다. 뭐 유사 분야, 그리고 댐 안정성 이렇게 용역이 있었고요. 이게 2021년도 말에 용역이 만료되어서 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준공 승인을 곧 이제 낼 것 같았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문화재 이건 사업이 하나의 이유로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이관 사업 때문에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 최종 용역 결과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요? 예. 났다. 그럼 거기는 뭐 저도 회의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저 환경단체 측에서는 아직 좀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자, 이렇게 문화재 이관 작업이 늦어져서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댐의 준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 용역 이후에 아까 말씀 용역 이후에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은 그 문화재 이관 사업이 이제 전체 사업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걸 별도로 하고 좀 준공 승인을 하자고 해서 협의가 좀 잘 돼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환경부가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지금 답을 미루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국민권익위에 지금 민원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 달에 왔다 갔습니다. 주민들과 회의도 1차 회의를 열었고 그때 환경부 수장공사 다 참여해서 저희들이 회의에서 내용들을 논의를 했는데 결국 그날 답도 문화재 이관 사업이 늦어지고 그 문화재가 늦어지는 이유는 행정 절차가 있다. 절차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화재 이관 사업이라는 게 실제 이제 수몰됐던 가옥이나 고택을 옮기는 사업이었거든요. 예. 이게 총 17개 중에 지금 15개는 완료가 되었고 2개가 지금 아직 이제 지연된 상태인데 17개 중에 15개는 완료된 거예요. 2개만 예, 남아있는 상태군요. 예. 이게 이제 2개 고택들은 이 고택의 소유자 개인이거든요. 예. 이 개인과 협의가 늦어진 상태인데 이 개인과의 협의가 늦어진 이후로 이 댐 준공을 못 시키겠다, 안 된다.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 문화재 이관 사업의 지연에 따른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하겠다. 그 별도로 분리해서 준공승인 좀 내달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고요. 예. 뭐 실제 보면 이거 지금 댐 준공 완료됐고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은 1%도 안 됩니다. 이 이건 사업은. 예. 그리고 결국은 행정 절차인데 이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는 행정 절차라는 답만 하고 있고요. 예. 뭐 권익위에서 어떤 이제 현명한 판단을 우리가 주민들이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영주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이신데 상공회의소나 영주시 측에서는 빨리 준공 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는 안 된다, 준공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준공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안 된다는 소리 안 하고 이건 사업이 끝나면 지금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된다. 이 문화재 이관 사업도 마무리돼야 안 되냐. 이렇게만 지금 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문화재 이관 작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 해당 부지에 알박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알박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고택 소유자하고 이제 이 고택 소유자 요구사항이 자꾸 변경되면서 예를 들어서 옮겨가면서 뭐 당초에 계획이 없던 내용들이 추가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그 소유자, 고택 소유자 요구사항이 자꾸 변경된다. 예. 혹시 이건 비용 문제 그런 것 때문입니까? 혹시 돈 문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아니고요. 고택이 옮겨가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쪽에 새로 만들어지는 쪽에다가 어떠한 것을 이제 해달라, 또 어떠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 조건이. 이런 조건들이 이제 자꾸 변경이 되면서 협의가 늦어진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영주댐 준공 인가가 이렇게 지연되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시험 담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댐에 물은 이제 잦은 방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면을 유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이게 농업용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 환경부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유로 댐을 수질 관리라든가 댐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장공사가.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녹조 제거도 사용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피해가 있는 부분이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댐 주변 개발 사업 못하는 거죠, 지역에서는. 예, 그렇군요. 시험 담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냥 담수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대부분 뭐 흘려 보내는 겁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5, 6월 달에 농번기가 있으면 지금부터 물 관리를 해서 물을 그렇죠. 먼저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수질이나 이런 우리 수생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차례 또 물을 방류를 시킵니다. 아, 충분히 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러다 보면 수면이 낮아지면 우리가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예. 그래서 지난번 2020년도에 방류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텐트치고 막은 거였거든.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저희가 월요일에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황선종 사무국장하고. 영주댐 안전이 보장되지 못해서 위험한 상태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댐 안전성 문제는 환경부가 정부 부처가 용역을 줘서 또 2년간에 걸쳐서 용역 보고도 저희들 들었고요. 그것도 저희 최종 보고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용역을 한 그 용역사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사들은 국가 공인기관 최대 공인 기관이었었어요. 그리고 공식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전체 회의 위원들이 다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길래 오히려 저희 주민들이 가서 그랬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 주민들도 용서가 못한다. 당장 우리가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그때 그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줬고 현장 검진도 같이 했었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저희들도 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을 지어졌습니다. 그건 환경부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영주댐을 아예 철거를 하고 내성천을 다시 살려서 국립공원으로 만들자. 이게 영주 지역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얘기합니다. 그 환경부 용역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제 출생대 복원을 위해서 이게 이제 뭐 1조 2천억이 들어간 댐을 해체하는데 이 보니까 2배 이상의 철거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철거 비용은 더 드는군요. 그때 뭐 1조 8천억 이상 뭐 나왔으니까 용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댐을 그대로 두고 수문만 열어서 댐 기능하지 말고 그냥 물을 흘려보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지금은 그 댐을 형태를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거 댐 바닥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면은 그쪽은 폐허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 다 빼버리면은. 아, 그렇죠. 그 폐허입니다. 그럼 댐 주변 그 이주 주민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물이 없는 댐을 이게 하천을 국립공원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그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차라리 지금 댐을 빨리 정상 운영하면서 거기에 수생태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댐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뭐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영주댐 준공을 위한 향후 계획이나 당부 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우리 영주댐은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도 불구하고 정부가 뭐 어떻게 보면 정부 힘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댐을 만들었으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걸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정치적 논리나 일부 다른 주장 의견 때문에 이 댐이 지금 준공된 지도 7년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주길 정부에 좀 바라는 입장이고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부도 우리나라 정부인데 환경단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소수 몇몇 의견을 꼼짝하지 못하는 환경부가 아니로 이 대다수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수행해 나가는 환경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주댐 준공에 관한 입장 지난 월요일과 오늘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주 상공회의소 송병권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한동안 중앙 차원에서 이슈가 많아서 우리 지역 상황을 좀 살펴보지 못했었는데요. 예. 이 경상북도 의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국민의힘 소속의 경북도 의원 전원이 이 김기현 대표를 지지하기도 했는데 요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 예. 경북도 의원이 이제 60명이고 그 중에서 55명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자, 이 55명 모두 김기현 대표를 지지한 것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게 당 대표 선거 이전인 3월 1일에 김기현 후보 시절에 지지 선언을 밝혔습니다. 네. 지지 선언문 전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선거 결과를 놓고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 대통령의 바람이 지방의회까지 좀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경북만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남 지역에서도 이 도의원과 시군의회 의장이 김기현 당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했는데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경북과 경남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경남 도의원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이 도의원이 2명 있었습니다. 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2명. 네. 예.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지역구가 울산이라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뭐 집중적으로 오히려 더 지지하지 않겠냐.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데 경북도 의원 55명 모두 지지 선언을 했는데 경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명이 예외적이었는데 모두 김해를 지역구로 두고 있었는데 이들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아, 이거 김해가요? 민주당이군요. 그 국회의원은. 근데 도의원은 또 국민의힘에서 나왔군요. 2명이. 그렇습니다. 뭐 총선 시점과 지방선거 시점이 차이가 나다 보니 이제 민주당이 압승했던 총선 또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섰기 때문인데 이걸 놓고 보면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미쳤다. 요렇게도 좀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아하. 네,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 13명인데 경북의 국회의원 모두 김기현 대표를 지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드러내놓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총선이 또 내년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1년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소위 비윤석열계 의원이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 포항의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도의원도 김기현 대표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는 건 이 국회의원 물갈이 가능성을 도의원들도 일종의 눈치 게임처럼 살펴보고 있었다. 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중앙당 선거에서는 한 목소리였지만 도정 감시는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 상대로 도정 질문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첫 이 도정 질의 자리였었는데요. 보통 도정 질문의 경우에는 질의서를 사전에 집행부에 먼저 공유를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몇 가지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질문을 하고 한꺼번에 답변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하나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송곡 같은 질문은 사전에 공유한 질문지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추가적으로 한 질문 속에서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2017년에 경북도 의회에서 이렇게 일문일답 제도가 도입이 처음으로 됐는데 그동안 이걸 활용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 질문할 때 뭐 일괄 질문과
일문일답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괄 질문은 뭐 그대로 뭐 준비해온 원고 그대로 묻고 그대로 답하고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은 그때그때 임기응변도 필요한 것이고. 네. 자, 그런데 이게 2017년에 도입됐다고요? 일문일답이. 그전에는 그냥 다 일괄 질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전체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지역 특성상 집행부의 도지사의 소속 정당과 절대 다수를 이루는 이 도의회 정당이 같다 보니까 좀 선고 같거나 지적해야 되는 내용들도 아주 이렇게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과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겠지만 지켜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맥 빠지고 심심하고 재미없는 그런 도정 질문 그런 분위기가 많았겠네요. 그동안은. 네, 좀 일문일답이 좀 많아져야 될 텐데. 네, 지난번 경북도의회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대거 좀 들어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은 도의회 구성 자체가 이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이런 일문일답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최덕규 도의원이 도정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최덕규 의원이요? 네. 예. 이분이 뭐 어디 도의원이죠? 이분은 경주 지역 도의원입니다. 경주의 최덕규 도의원이 일문일답을 했군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최덕규 도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농업정책 관련한 상임위원회입니다. 때문에 농업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경상북도가 올해 농업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9.3%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 부분으로 농업에 신경 쓴다고 할 수 있겠냐. 재차 질문을 했고 이철우 도지사가 이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기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를 주주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겠다. 지주를 주주로 만들겠다. 그렇죠. 기업형 농가를 육성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놨는데 이 일문일답의 장점이 드러났습니다. 쭉 이철우 도지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주주가 되려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제규정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는 질문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어진 질문이 규모의 경제를 하려면 결국은 소농들에게는 좀 관심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철우 도지사도 이 최덕규 도의원의 질문 내용을 반영하겠다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나왔던 질문 가운데 아무래도 이 경북 북부 지역도 많이 해당하는데요. 이 경북의 330개 읍면동 가운데 병원이 없는 읍면이 123곳이 있다. 공중보건의도 지금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보건소의 역할과 더불어서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책 제안을 했고 이 경상북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답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역 문경 출신의 김창기 도의원도 도정 질의했다고요? 네, 지방소멸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방소멸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했고요. 이 상주시에 있는 추모공원 건립 문제,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행정구역상은 상주시에 추모공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이 추모공원을 짓는 것인데 여기가 문경과 걸쳐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문경 주민들의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해서 지역 간 갈등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경 시내권하고 가깝다면서요. 한 500m 정도밖에 직선거리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죠. 우리 라디오 오늘에서는 많이 다뤘거든요. 이 문제. 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경상북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좀 나서달라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철우 도지사는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가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대로 한다는 게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중앙의 이 협의기구에 다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일단 경북도 차원에서는 조정에 나서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철우 도지사의 마지막 이야기가 문경과 상주의 도의원들이 좀 서로 협의에 나서달라 이런 답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법대로 한다 하는 게 바로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가는 거군요. 네.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문경과 상주 이렇게 슬기롭게 잘 대화로 해결해 달라, 협의를 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고, 자 이제 한 1분 남았거든요. 시간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나왔던 마지막 이 정한석 도의원의 질의 중에 대구에 있는 군부대 이전을 경북 지역에서 유치하겠다. 지금 5개 시군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철우 도지사 답변이 좀 인상 깊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당장 진행되거나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자제해달라. 라고 이 답을 했는데 지금도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한데 이런 부분들은 이 도의회가 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 지역 문제 함께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경북도의회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또 새로운 도정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현재 있는 그 군부대 이전 이제 서로 유치하겠다는 데가 5군데라고요 현재. 네, 칠곡, 영천, 상주, 군위, 의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상주, 군위, 의성이 있군요. 상주, 의성이 있군요. 그러니까 너무 저 지나친 경제를 삼가달라 그런 당부까지 있었다고 하고 뭐 추경 예산도 한 5천억 정도 편성됐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